이런 방도는 없습니다. 전하,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하, 오늘 날이 참 따스하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시렵니까? 언제까지 강건하셔야 하옵니다.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단종은 결국 해빈 양씨와도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세조는 세종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던 그녀에게 극악한 형벌을 내립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해빈 양씨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밧줄 앞에 선 왕의 여인을 하늘도 이 비극을 참아보지 못하겠는지 1455년 11월의 청풍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살점을 파고드는 차가운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여인의 가느다란 발밑으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진흙탕이 질척이며 신발을 집어삼킵니다. 사방에는 눅눅하게 젖은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저 멀리 관아 마당에서는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마치 운명의 시간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육중하게 대지를 울립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한때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올랐던 해빈 양씨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에는 거친 삼배줄이 감겨 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왕실의 여인에게는 사약을 내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 예우이거늘 세조는 어찌하여 이토록 잔인한 교수형을 택한 것입니까? 목을 죄어오는 밧줄 앞에서도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더 시퍼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둘러싼 군사들과 형관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조에게 전하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갈 수는 있어도 이 할미가 주상 전하를 가슴으로 품었던 그 뜨거운 세월까지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실의 체면을 위해 사약조차 내리지 못하고 이토록 천한 밧줄을 내미는 것이 정령 전하가 말하던 왕도란 말입니까? 그 말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형장에 모인 이들의 귓전에 못 박히듯 박혔습니다. 교수형이라는 치욕적인 처형을 앞두고도 여인은 평온한 위엄을 잃지 않았고 그 예의 바른 태도가 오히려 보는 이들의 심장을 섬뜩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궁궐 안에는 은은한 향사 냄새와 함께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청주 양씨 가문의 교수로 태어나 세종의 후궁이 된 그녀는 온화한 성품으로 대왕의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1441년 세자빈 권씨가 훗날의 단종을 낳고 하루 만에 승하하면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세종대왕은 갓 태어난 손주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두운 밤 세종의 침전에는 가늘게 흔들리는 등불 아래 낮은 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해빈 양씨를 조용히 불러들이셨습니다. 양빈, 내 양빈에게 큰 부탁이 하나 있소. 이 어미 없는 불쌍한 핏덩이를 보시오. 자네가 이 아이의 어미가 되어줄 수 있겠소. 다른 누구도 아닌 자네의 따뜻한 품이라면 내가 눈을 감아도 이 아이가 외롭지 않을 것 같구려. 대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빈 양씨는 세종의 발치에 엎드려 소매가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제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진흙탕에 구른다 해도 전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목숨을 제 목숨보다 소중히 보필하겠나이다.
이 아이는 이제 제 자식이나 다름없사오니 부디 근심을 거두시옵소서. 그날 밤 혜빈 양 씨의 품 안에서 단종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세종은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고,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하고도 가슴 아픈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혜빈 양 씨에게는 이미 자신이 낳은 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한남군, 수춘군, 그리고 영풍군까지. 하지만 그녀는 단종을 자신의 친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혜빈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길게 늘어집니다. 어린 단종은 밤마다 혜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아야만 겨우 잠이 들었고, 그녀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혜빈은 단종에게 젖을 물리고 따뜻한 미음으로 기력을 보충해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단종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녀의 품에 안겼을 때 혜빈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 강아지, 우리 귀한 전하. 부디 무사히 자라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종의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한없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영풍군과 단종이 형제처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볼 때가 그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으나 병약함이 깊어지고 종친들의 세력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단종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칼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너만은 반드시 지켜주겠노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맹세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들까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군 세종이 승하하고 뒤를 이은 문종마저 제위. 2년 만에 쓰러지면서 조선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의 소년 단종이 홀로 왕위에 올랐을 때 궁궐 밖에서는 이미 눅눅한 피비린내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가 권력의 야욕을 드러내며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빈 양 씨는 궁궐 내명부의 어른으로서 단종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쇠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단종이 가장 의지하는 혜빈 양 씨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수양은 대신들을 불러 모아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혜빈이 전하의 곁에서 사사로운 정으로 정사를 그르치고 있으니 그녀를 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혜빈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압박을 느끼면서도 단종의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단종은 혜빈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숙부님이 왜 저토록 무서운 눈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혜빈은 아이의 눈을 가리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겁내지 마십시오. 이 할미가 전하의 곁을 지키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혜빈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둥둥 울리는 불길한 북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 어린 왕과 자신을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1453년 10월,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 도성은 말발굽 소리와 군사들의 거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이
차가운 바닥에 피를 뿌리며 쓰러졌고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눅눅한 화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전까지 스며들고 칼이 부딪히는 쟁쟁한 쇳소리가 단종의 침전을 에워쌌습니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단종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혜빈 양씨는 떨고 있는 단종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수양과 마주 섰습니다. 숙부님, 정녕 이 아이의 눈물을 보고도 칼을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전하께서는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분이십니다. 어찌 천륜을 어기고 이토록 무서운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까? 혜빈의 절규에도 수양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양대군은 혜빈을 향해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양빈, 자네는 내 실의 일이나 살피면 될 것을 어찌 나라의 대사에 참견하려 드는가?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진정 충성이라 생각하는가? 아니, 그것은 자네의 아들들을 위한 헛된 야욕일 뿐이네. 그 말과 함께 군사들이 달려들어 혜빈을 단종에게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단종의 비명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고 혜빈 양씨는 진흙탕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아이와 나누는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1455년 6월 한양도성에는 유난히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린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궁궐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얼어붙었고 축축하게 젖은 땅에서는 여전히 눅눅한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혜빈 양씨는 이미 궁 밖으로 쫓겨나 청풍의 황량한 유배지에 갇힌 몸이었지요. 그녀가 머무는 초막은 비바람조차 막아주지 못할 만큼 허름했고 사방은 가시, 울타리로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혜빈은 집방석에 앉아 북쪽 하늘을 보며 매일같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혼자 남겨진 단종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전하, 이 할미가 없으면 누가 전하의 잠자리를 살피고 누가 따뜻한 미음을 챙겨드린단 말입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종을 향한 걱정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 이제는 왕이 된 세조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혜빈 양씨의 존재 자체가 상왕 단종을 향한 충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그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노비로 전락시키는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진흙탕을 구르며 물을 길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혜빈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연한 모습이 감시하던 병사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지요. 혜빈 양씨에게는 단종만큼이나 소중한 자신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한남군, 차남 수춘군, 그리고 막내 영풍군. 하지만 이들 역시 세조의 야욕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혜빈의 아들들을 하나둘씩 끌고 가 거친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쇠사슬 끄는 소리는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비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혜빈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쳤습니다. 애들아,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너희가 왕실의 자손으로 태어나 이토록 모진 풍파를 겪는구나. 차남 수춘군은 이미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한남군과 영풍군은 각각 먼 곳으로 유배되어 서로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참혹한 광경 위로 둥둥 울리는 북소리는 마치 상가집의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조는 혜빈의 아들들이 단종복이 운동의 구심점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 모질게 압박하고 그들의 가문을 아예 멸문지화에 이르게 하려 했습니다. 눅눅한 흙바닥에 엎드려 아들들의 안녕을 비는 혜빈의 등 뒤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왕실의 여인다운 품위를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1455년 11월 마침내 세조는 마지막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혜빈 양씨가 금성대군과 짜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다는 고변이 올라왔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각본이었고 그녀를 죽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으니까요. 눅눅한 감옥 안에서 신문을 기다리는 혜빈의 앞으로 세조가 보낸 사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혜빈 양씨는 들으라. 내가 감히 상왕과 내통하여 대역죄를 꾀하였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마땅하나 왕실의 가족이었음을 고려하여 특별히 처벌하노라. 사자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고 주변에는 군사들이 든 횃불이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혜빈은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로 대답했지요. 주상 전하께서 저를 이토록 두려워하시니 참으로 가련한 일이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숙모를 죽이려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으시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죽어드릴 터이니 부디 이후로는 어린 상왕 전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혜빈의 그 단호한 대답은 세조의 신하들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기계,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가히 세종대왕의 여인다웠습니다. 1455년 11월 9일 청풍의 처형장에는 뼛속까지 시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바닥은 온통 진흙탕이 되어 여인의 마지막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왕실의 여인에게 교수형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사약이라는 마지막 자비조차 베풀지 않은 세조의 잔인한 배려였지요. 거친 삼배 밧줄이 비바람에 눅눅하게 젖어 형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혜빈 양씨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9년 동안 가슴으로 키운 단종의 얼굴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전하, 이 할미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부디 저를 보러 오시는 길은 멀고 먼 훗날이 되게 하소서. 목에 거친 줄이 감기는 순간 여인은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혼자 남겨질 아이에 대한 가슴 찢어지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밧줄이 당겨지고 여인의 가녀린 몸이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빗물은 그녀의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일품 빈이자 새 왕자의 어머니였던 혜빈 양씨는 그렇게 30대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눅눅한 흙바닥 위로 그녀의 신발 한 짝이 떨어졌고 비바람 속에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혜빈 양씨는 조선의 공식 기록에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고 그녀의 자손들은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 법이지요. 숙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그녀의 억울함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복이 되던 날, 그녀를 기리는 목소리들이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1791년 정조대왕은 혜빈 양씨의 묘를 다시 세우고 민정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가련할 민의 고들정, 그녀의 삶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손수 글을 지어 그녀의 넋을 달랬습니다. 슬프다. 양씨는 옛적의 아보와 같구나. 두 아들과 함께 죽었으니 그 충절이 육신들과 다름없도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무덤가를 비추고 오래전 쏟아지던 청풍의 빗줄기는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보여준 그 지독한 사랑과 충절을 보십시오. 권력 앞에 무릎 꿇기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아이를 위해 죽음을 택한 그 고결한 마음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역적이 아니라 단종을 가슴으로 낳은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비극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혜빈 양씨의 삶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용기가 무엇인지 묵직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청풍의 바람은 지금도 그녀의 못다 한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 곁을 머물고 있습니다.